안녕하세요, 여러분. 편안하게 듣는 잠자리 동화 달콤 오디오북입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하고 즐겁게 잘 보내셨나요? 오늘도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의 첫 번째 이야기는 조그만 바닷가에 사는 어여쁜 처녀 꽃분이 이야기입니다. 오늘도 재미있는 옛 이야기 들으시면서 편안한 밤 되시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려요. 오늘의 첫 번째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바닷마을 꽃분 아가씨. 옛날 어느 바닷가에 꽃분이라는 아름다운 아가씨가 살고 있었습니다. 올해엔 꽃분이가 물 귀신에게 시집을 간다네. 꽃분이가 괴물에게 잡아먹히면 꽃분이 아버지는 누구랑 살까? 바닷마을에 사는 꽃분이 이야기로 뒤숭숭했지요. 마을 사람들은 1년에 한 번씩 바다 귀신에게 제사를 지냈습니다. 마을 안에서 가장 예쁜 처녀를 골라서 물 귀신에게 바쳤지요. 바닷마을 사람들이 물귀신이라고 믿고 있는 괴물은 머리가 둘 달린 이무기였습니다. 이무기는 해마다 빼놓지 않고 바닷마을에 찾아와서 처녀 한 사람씩을 잡아먹고 돌아갔지요. 물귀신에게 처녀를 제물로 바치지 않으면 고깃배를 타고 바다에 나갔던 사람들이 이무기의 심술로 한 사람도 살아 돌아올 수 없다고 마을 사람들은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아가, 이 일을 어쩌면 좋으냐? 꽃분이 네가 물귀신의 제물이 되다니. 꽃분이의 아버지는 꽃분이를 붙들고 땅을 치면서 울부짖었습니다. 아버님, 너무 슬퍼 마셔요. 물귀신의 밥이 된 처녀들이 어디 저 하나뿐이에요. 제가 우리 마을을 위해 목숨을 버렸는데 마을 사람들이 아버지를 푸대접하진 않겠지요. 꽃분이는 늙은 아버지를 위로했답니다. 제삿날이 가까이 오고 있었지요. 바닷마을은 슬픔 속에 잠겼습니다. 바닷가 넓은 모래밭에는 제단이 높이 만들어지고 마을 사람들은 제사 준비에 바빴지요. 제삿날을 울리는 북소리가 둥둥둥 하며 바닷마을에 울려 퍼졌답니다. 꽃분이는 빨간 치마에 노랑 저고리를 입고 제단 위로 올라가 준비를 하고 있었지요. 빨간 치마에 노랑 저고리를 입은 꽃분이는 하늘나라에서 온 선녀 같았답니다. 꽃분아, 늙은 아비를 혼자 두고 너는 어디를 가는 것이야? 가슴을 찢는 듯한 꽃분이의 아버지 울음소리에 마을 사람들도 목이 메어 흐느껴 울었습니다. 이제 그만 웁시다. 물귀신님이 눈물을 보고 노발대발하시면 제사를 지내도 소용이 없으니 눈물을 닦고 제사를 지냅시다. 마을 사람들은 눈물을 닦고 제단 앞에 꿇어 앉았지요. 꽃분이는 하얀 손수건을 들고 제단 위로 올라갔답니다. 마을 청년들은 꽹가리를 치고 마을 처녀들은 제단 주위를 빙빙 맴돌면서 춤을 추었지요. 제단 위로 올라간 꽃분이는 푸른 바다를 바라보면서 하얀 손수건을 흔들었답니다. 그것은 물귀신 이무기를 부르는 손짓이었지요. 사흘 동안 징을 치고 춤을 추면서 물귀신을 부르면 물귀신은 사흘째 되는 날 밤중에 나타나서 제물로 바친 처녀를 잡아먹었어요. 손수건을 흔들던 꽃분이는 눈을 커다랗게 떴습니다. 우리 마을에는 바다로 나간 고깃배가 없는데 웬 배가 이쪽으로 오고 있을까? 꽃분이는 가슴이 설레었어요.
마을 사람들은 하던 일을 멈추고 바닷가를 향해 다가오는 배를 바라보았습니다. 배 위에는 하얀 깃발이 펄럭이고 배 안에는 많은 군사들이 타고 있었지요.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나는 동쪽 나라의 왕자인데 서쪽 나라를 쳐부수러 가는 길이요. 남쪽 바다를 지나가다 보니 바닷가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고 진과 장구 소리가 들리기에 이상하게 생각하고 왔소. 무슨 일이요? 왕자는 이상한 눈으로 주위를 바라보면서 말하였어요. 왕자님, 우리들은 지금 물귀신에게 제사를 지내고 있습니다. 바닷마을 촌장은 왕자에게 자세히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아니, 저렇게 아름다운 처녀를 흉악한 물귀신에게 내주다니 당치도 않은 소리요. 내가 물귀신의 목을 잘라 놓을 테니 두고 보시오. 용감한 왕자님은 긴 칼을 휘두르며 말했습니다. 아가씨는 이리 내려오시오. 내가 대신 제단 위에 올라가서 괴물을 기다리겠소. 왕자는 꽃분이처럼 빨간 치마와 노랑 저고리로 갈아입고 제단 위로 올라갔지요. 왕자는 칼 2개를 치마폭 속에 감추고 있었답니다. 마침내 물 귀신이 나오는 사흘째의 밤이 왔지요. 하늘에서 천둥 소리가 울리고 바닷물은 산 더미처럼 출렁거렸답니다. 음산한 바람 소리와 함께 괴상망측한 웃음소리가 들려왔지요. 머리가 2개 달린 커다란 이무기가 새빨간 혀를 날름거리면서 꽃분이처럼 꾸미고 앉아있는 왕자님 앞으로 다가왔지요. 나는 동쪽의 왕자다. 내 칼을 받아라. 왕자는 칼을 뽑아들고 괴물에게 덤벼들었습니다. 왕자의 칼을 맞은 물귀신 이무기는 머리 1개를 제단 위에 떨어뜨린 채 공중으로 높이 올라갔어요. 이놈, 동쪽 나라 왕자놈아, 두고 보아라. 내가 네놈에게 원수를 꼭 갚으리라. 이무기는 우렁우렁한 목소리로 떠들면서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손에 땀을 쥐고 구경하던 마을 사람들은 목이 터지도록 왕자님 만세를 외쳤지요. 왕자님, 우리 딸 꽃분이를 살려주신 왕자님의 은혜를 무엇으로 갚겠습니까? 꽃분이의 아버지는 왕자의 손을 잡고 울먹이면서 말을 했어요. 꽃분 아가씨를 제 아내로 받아들이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왕자님 뜻대로 하십시오. 왕자는 마을 사람들 앞에서 꽃분이와 약혼을 하였어요. 다음 날 날이 밝았답니다. 꽃분 아가씨, 나는 이제 전쟁터로 나가야 하오. 서쪽 나라를 쳐부수고 돌아오는 길에 아가씨를 데리러 오겠으니 기다려 주시오. 왕자님, 제 걱정은 마시고 싸움에서 이기셔야 해요. 왕자와 꽃분이는 슬픈 이별을 하고 있었습니다. 전쟁이란 꼭 이긴다는 보장은 없소. 내가 전쟁에 이기면 배 위에 하얀 깃발을 달 것이고 만일 내가 전쟁에 지면 붉은 깃발을 달겠소. 왕자님, 꼭 이기셔야 해요. 돌아오실 때에는 하얀 깃발을 달고 오셔요. 저는 날마다 바닷가에 나가서 왕자님이 이기고 돌아오시기를 기다리고 있겠어요. 나는 100일이 되는 날 꼭 돌아오겠소. 왕자는 푸른 물결을 헤치면서 멀리 떠나갔답니다. 왕자가 서쪽 나라로 떠난 뒤 꽃분이는 하루도 빼놓지 않고 왕자가 탄 배가 하얀 깃발을 달고 돌아오기를 꼬박꼬박 기다리고 있었어요. 하루하루가 지나갈 때마다 꽃분이는 왕자님이 못 견디게 보고 싶었습니다.
왕자가 서쪽 나라로 간 지 100일째 되는 날이 돌아왔습니다. 어서 빨리 배를 바닷마을로 몰아라. 전쟁에서 이긴 왕자는 꽃분이가 기다리는 바닷마을로 돌아오고 있었어요. 배 위에는 하얀 깃발이 춤을 추듯이 휘날리고 있었답니다. 꽃분 아가씨는 지금쯤 얼마나 예뻐졌을까? 왕자님의 가슴은 꽃분이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왕자님, 이상한 괴물이 배 위에서 맴돌고 있습니다. 왕자는 칼을 뽑아들고 밖으로 나갔어요. 목이 하나 잘린 이무기 괴물이 희죽희죽 웃고 있었지요. 어린 왕자놈아, 너를 잡아먹으러 왔느니라. 이무기 괴물은 피를 뿌리면서 덤벼들었답니다. 왕자와 괴물은 큰 싸움을 벌였어요. 하나 남은 괴물의 목이 배 위로 뚝 떨어졌답니다. 이무기 괴물이 죽었구나. 병사들은 이무기의 머리를 깃봉에다 달거라. 꽃분 아가씨에게 자랑을 할 것이니. 병사들은 죽은 이무기의 머리를 하얀 깃발이 펄럭이는 깃봉 아래에다 매달았어요. 괴물을 죽인 왕자는 의기양양하여 바닷마을로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왕자가 배 안에 있는 동안 괴물의 머리에서는 빨간 핏방울이 뚝뚝 떨어져 하얀 깃발을 빨갛게 물들이고 있었지요. 배가 온다. 왕자님이 오셔. 왕자님이 오셔. 바닷가에 모여서 왕자를 기다리고 있던 마을 사람들은 수평선에 나타난 배를 보면서 소리를 쳤습니다. 꽃분이의 가슴은 터질 듯이 기뻤어요. 꽃분이는 목이 터지도록 왕자를 부르면서 손을 흔들었습니다. 왕자가 탄 배가 바닷가로 가까이 오고 있었지요. 배를 바라보던 마을 사람들은 꿀먹은 벙어리처럼 입을 떡 벌렸습니다. 배 위에서는 붉은 깃발이 펄럭이고 있었지요. 왕자님은 하얀 깃발을 달고 오신다고 했는데 꽃분이는 깃발을 보고 또 보았지만 배 위에는 붉은 깃발이 펄럭거리고 있었습니다. 왕자님이 세상을 떠나셨구나. 꽃분이는 빨간 피를 하얀 모래밭에 쏟고 죽어버렸습니다. 꽃분 아가씨, 내가 돌아왔소. 이게 어찌된 일이오. 나는 서쪽 나라도 쳐부수고 괴물도 죽이고 돌아왔소. 왕자는 꽃분이의 시체를 끌어안고 울다가 타고 온 배를 쳐다보았습니다. 아, 하얀 깃발이 괴물의 피로 붉은 깃발이 되었구나. 왕자는 몸부림을 치면서 통곡을 하였지요. 왕자는 꽃분이를 바닷가 언덕 위에 곱게 묻어주었습니다. 꽃분이의 무덤에서 이상한 꽃 한 송이가 피어났지요. 이 꽃은 꽃분 아가씨의 넋이야. 100일 동안 바닷가에 나와서 왕자님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다가 죽은 꽃분 아가씨의 넋이지. 마을 사람들은 100일 동안 왕자를 기다리다 붉은 깃발을 보고 죽은 꽃분의 넋이 꽃이 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집을 나가버린 부인. 옛날 어느 마을에 가난한 부부가 살았답니다. 남편은 사시사철 글 공부만 하고 일은 하지 않아 아내가 밖에 나가 힘든 일을 해야 했지요. 아내가 하루 종일 강가에 나가 강피를 훑어와서 말려두었다가 디딜 방야에 찌어 죽을 끓여 먹고 살아간 것이지요. 강피란 벼와 비슷한 잡초랍니다. 남편은 고생하는 아내에게 늘 이렇게 말하였어요. 조금만 참으시오. 내 과거에 급제하면 보다 발이다. 아내는 그런 남편을 위해 모진 고생을 참아갔답니다. 그러던 어느 여름날
아내가 그 전날 훑어온 강피를 마당에 멍석을 깔고 널어놓고 나갔는데 한낮에 갑자기 소나기가 쏟아져 집에 와보니 널어놓은 강피가 모두 떠내려가고 없었던 것이지요. 방 안에서는 남편이 그 지경이 된 것도 모르고 책만 읽고 있었답니다. 그 모습을 본 아내는 참아왔던 울분이 쏟아져 나왔지요. 여보, 아무리 글 공부가 중하다 하여도 먹고 살아야 나중에 영화도 볼 것 아닌가요? 나는 더 이상 못 참겠으니 집을 나가겠어요. 그러니 남편이 태연하게 말하였어요. 당신이 가고 싶으면 가구려. 나는 붙잡지는 못하겠소. 하지만 좀 더 참아보는 것이 어떻겠소? 그러자 아내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보따리를 싸서 집을 나가버렸지요. 그 뒤부터 3년 뒤 남편은 과거에 급제하여 어사화를 꽂고 3일 동안 나들이를 나와 고향길에 나섰답니다. 그런데 남편이 곤졸들과 함께 말을 타고 어느 들길을 지나는데 어떤 부인이 강가에서 강피를 훑고 있는 모습이 보였지요. 유심히 그 모습을 바라보던 남편은 말머리를 그쪽으로 돌려 부인 곁으로 갔답니다. 부인, 이쪽을 한번 돌아보시오. 남편이 그렇게 말하자 강피 훑던 부인은 깜짝 놀라서 말 탄 사람의 얼굴을 찬찬히 올려다 보았지요. 놀랍게도 지난날 함께 살던 남편이었지요. 여자는 그 자리에 털썩 엎드려 흐느꼈답니다. 여보, 속 좁은 아녀자가 잠깐 마음을 잘못 먹어 이런 신세가 되었으니 제발 지난 일을 용서하시고 다시 거두어 주셔요. 그러자 남편이 말했지요. 부인, 가서 물 한 동이만 길어오시오. 아내가 한달음에 달려가 동이에 물을 가득 길어왔답니다. 그 물을 땅에 쏟으시오. 남편이 말하자 아내는 물을 길바닥에 쏟았지요. 물은 마른 땅에 흩어지며 금방 흙 속으로 스며들어 버렸답니다. 남편이 다시 말했어요. 쏟은 물을 다시 동이에 퍼 담으시오. 그제야 남편의 뜻을 알아챈 아내는 다시 엎드려 울고 말았답니다. 남편은 자기도 가슴이 아팠지만 어쩔 수 없었지요. 엎질러진 물을 다시 퍼담을 수 없지 않겠소. 내가 벼슬길에 나가면 임자에게 마지막으로 곡물 석섬과 옷감을 전하겠소. 그러고는 그 자리를 떠나버렸답니다. 부인은 남편의 모습이 보이지 않을 때까지 그 자리에 엎드려 울고만 있었답니다. 소를 잡아 얻은 맷자리. 옛날 어느 마을에 가난한 홀 어머니가 10살 정도 된 아들 하나를 데리고 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집안을 일으키고자 하는 욕심이 대단하였지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훌륭하게 키워 집안을 흥하게 하는 일만을 생각하였지요. 그런 생각 끝에 남편의 맷자리를 잘 써야겠다는 마음을 먹었습니다. 어느 날 그는 아들을 불러놓고는 얘야, 남들은 집에 돈이 많으니 육지에 나가서 유명한 쥐간을 모셔다가 맷자리를 본다고 하는데 우리는 그럴 형편은 안 되지만 어떻게든 힘 닿는 데까지 알아봐야 할 게 아니냐 하고 아직 철없는 아들을 앞에 놓고 말하였지요. 그러나 아들은 아직 말귀를 알아들을 나이가 안 되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비록 이렇게 어렵게 살고 있지만은 그렇다고 아버지를 모시는 일에 소홀해서야 되겠느냐? 어머니가 다그쳤지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어디
잘 아는 쥐간을 모셔와야 하지 않겠느냐. 그런 분이 어디 있어요? 저 건넌 마을에 강훈장이란 이가 뇌자리를 잘 본다고 하는데 그분이라도 모셔다가 아버지 모실 곳을 알아보는 게 어떠냐? 남편이 죽었을 때에는 경황이 없어 아무데나 묻었던 것입니다. 홀몸인 내가 직접 갈 수 없으니 네가 가서 사정하여 보도록 하여라. 어머니는 아들을 이웃 마을로 보내어 강훈장이라는 분을 모셔오도록 하였지요. 10살 밖에 안 되는 어린아이였으나 어머니 간곡한 말에 나서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강훈장이라는 직관을 청해 드리게 되었지요. 강훈장은 어린아이를 따라 마당으로 들어서더니 곧바로 방으로 들지 않고 돼지우리와 외양간을 한동안 살펴보았답니다. 그러고는 자기를 데리고 온 아이에게 얘야, 저 소를 잡으라고 어머니께 말씀을 드리거라 하였지요. 그 집에서는 소 한 마리를 기르고 있었어요. 그것도 그들의 소가 아니라 어머니가 친정에 가서 얻어다 기르는 소였지요. 그런데 그 소를 잡으라 하니 어린아이의 마음에도 이상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희 집엔 소가 없습니다. 저 소는 외삼촌 댁에서 얻어다 기르는 것이라서 잡을 수가 없어요. 아들은 사정 이야기를 하였어요. 그때 부엌에서 일을 보던 어머니가 나와서 손님을 맞으려다가 아들과 주고받는 이야기를 듣고는 아들을 급히 부엌으로 불러들였지요. 얘야, 아무 말 말고 소를 잡겠다고 하거라. 어머니, 무슨 말씀이셔요? 우리에게 소가 어디 있습니까? 저 소는 외삼촌네 소가 아닙니까? 그래도 잡겠다고 그래라. 이 어미가 다 알아서 할 것이야. 아들은 어머니의 말대로 강훈장에게 소를 잡겠다는 말을 전하였지요. 그동안 어머니는 친정으로 갔습니다. 동생을 보고 사정을 하였지요. 동생아, 딱한 사정이 있어 왔어. 누님, 무슨 일입니까? 매부의 맷자리 하나 얻어보려고 직관 어른을 청해 왔는데 글쎄 소를 잡으라 하니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으냐? 동생은 누님의 말을 곧 알아들었지요. 누님, 잡으라고 하면 잡아야지요. 그 소를 잡으십시오.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친정 동생에게 고맙다는 말을 몇 번이나 하고는 집으로 달려왔습니다. 뒤이어 친정 동생이 소를 잡는 백정을 데리고 누님네 집에 나타났지요. 그러고는 소를 잡았습니다. 강훈장은 소를 잡아 대접하는데도 한마디 고맙다는 인사 없이 대접만 받았지요. 맷자리를 보려는 눈치도 보이질 않았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소 한 마리를 혼자서 몽땅 먹어치우고 나더니 어서 들에 나갈 채비를 차리게 하고 아들에게 말하였어요. 강훈장은 어린아이를 데리고 들로 나섰지요. 그는 아무런 말도 없이 앞장서서 한참이나 한라산으로 올라가다가 소 100마리는 얻을 곳이야. 그런데 내가 한 마리를 먹어버렸으니 어떻게든 소 99마리는 부릴 것이야. 하며 한 곳을 정해주더니 그냥 내려가 버렸어요. 아이는 그곳에 아버지를 이장하여 모셨지요. 그런데 그 아이는 강훈장의 말대로 100여 마리의 소를 집에서 기를 정도로 부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기와 만드는 비법. 옛날 고려시대 어느 고을에 항아리를 만들어 파는 이서방이 살았습니다. 이서방은 항아리를 만들어 지게에 지고 여러 마을을 돌아다녔지요.
항아리 사시오. 그러나 이서방이 힘들게 하루 종일 걸어 다녀도 겨우 항아리 하나를 팔까 말까 하였지요. 또 항아리가 무겁고 커서 많이 가지고 다닐 수도 없었답니다. 어느 날 항아리를 가득 지고 고갯길을 올라온 이서방은 큰 나무 밑 그늘에 앉아 땀을 닦고 있었지요. 항아리는 잘못하면 깨지기 쉬우니 여간 조심하지 않으면 안 되었답니다. 그래서 더 힘이 들었어요. 아무리 걸어 다녀도 내 팔자는 요 모양 요 꼴이구나. 아이고. 이서방은 자기의 신세를 한탄하다가 깜빡 잠이 들었어요. 그때 어디선가 하얀 수염이 길게 늘어진 할아버지가 흰 도포 자락을 휘날리며 다가왔답니다. 여보게 젊은이, 무슨 걱정이 그리 많은가? 노인장은 누구십니까? 난 이 산을 지키는 산신령이지. 젊은이의 한숨 소리가 너무 커서 내 단잠을 깨웠느니라. 죄송합니다. 세상 살기가 너무 고달퍼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한숨이 터져 나왔나 봅니다. 너는 어디 사는 누구인가? 예, 저는 이천 땅에 사는 이서방이라고 합니다. 어릴 적부터 항아리를 만들어 팔고 있지요. 몇 해 전에는 혼인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어찌 되었느냐? 아무리 항아리를 만들어 팔아도 새끼밥 먹고 살기가 너무 힘이 듭니다. 돈 좀 벌었으면 더 이상 바랄 게 없겠습니다. 네가 가지고 있는 기술이 무엇이냐? 저는 흙을 개어 항아리를 만들 줄 압니다. 특별한 기술이랄 수는 없지만 제가 만든 항아리는 동글동글 모나지 않아 어디서 보나 예쁘지요. 흙 다루는 기술이라? 옳지. 내 좋은 기술 하나 가르쳐 줄 터이니 앞으로 잘 살아보거라. 어떤 기술이요? 동 트기 전에 흙을 개어 사흘 동안 물에 가라앉힌 다음 이서방은 산신령의 말을 정신없이 따라 외웠지요. 청기화를 만들어 팔거라. 청기화는 돈 많은 부자들이 살 것이고 아직 이 세상에는 청기화를 만드는 사람이 없으니 부르는 게 값이 될 것이야. 산신령은 그 말을 마치자마자 눈 깜짝할 사이에 사라져 버렸답니다. 산신령님. 이서방은 산신령을 소리쳐 부르다가 잠에서 깼지요. 아니, 꿈이었잖아. 꿈치고는 너무나 생생한데. 집에 돌아온 이서방은 산신령이 일러준 대로 청기화를 만들었지요. 청기화는 여러 사람이 만들려고 노력했다가 모두 실패를 하였답니다. 중국에 가면 청기화를 만드는 기술자가 있다는 소문이 나더라 사람들이 너도 나도 중국으로 가려고까지 하였지요. 이서방은 청기화 만드는 일에 푹 빠져 집안 살림을 전혀 신경 쓰지 않았답니다. 쌀독에 쌀이 떨어지자 부인이 바가지를 긁었지요. 아니, 항아리는 만들지 않고 날마다 흙장난이에요. 좀 기다려 보시오. 내 당신을 호강시켜 주리다. 누가 호강하길 바란댔어요. 끼니나 거르지 말아야 할 것 아니에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 그냥 굶어 죽이겠어요. 그러나 이서방은 아무 대꾸 없이 청기화 만드는 일에 몰두하였지요. 드디어 기와를 가마에 굽는 날이 되었답니다. 이서방은 정성을 다해 산신령에게 고사를 지낸 뒤 장작불을 지폈어요. 이서방이 청기화를 만든다는 소문이 온 마을에 퍼졌답니다. 이서방이 요샌 항아리를 안 팔러 다니나? 이서방이 청기화를 만든다고 들어앉았대. 이름난 도공도 못 만들어 나가 떨어졌는데 이서방이 무슨 수로 청기화를 만들어?
누가 아니래. 배를 골더니 정신이 어떻게 되었나 봐. 마을 사람들은 모두 이서방을 비웃었지요. 그러나 이서방은 마을 사람들의 말에 신경 쓰지 않고 정성을 다해 기와를 구웠답니다. 드디어 가마를 허무는 날이 되었지요. 마을 사람들이 몰려왔답니다. 가마에 들어간 이서방이 기와를 들고 나왔지요. 해냈어. 청기화가 만들어졌어. 마을 사람들도 놀라서 입을 다물지 못하였어요. 이서방이 청기화를 만들어냈다는 소문은 온 나라에 퍼져나갔지요. 청기화는 만들기가 바쁘게 팔렸고 몇 달치 주문이 밀렸답니다. 그리고 청기화 만드는 법을 배우려고 몰려드는 사람들로 이서방 집 문 앞이 늘 북적북적하였지요. 스승님으로 모시겠습니다. 여기서 시중을 들게 해 주십시오. 한 젊은이가 찾아왔어요. 돌아가시오. 이서방은 단호하게 말했답니다. 여보게, 청기화 만드는 비법을 팔게나? 내 달라는 대로 돈을 주겠네. 팔지 않습니다. 돌아가십시오. 정말 지독하군. 아니, 청기화 만드는 비법을 자네 혼자만 알고 있으려고 그러나? 사람들은 이서방을 어르고 달래며 청기화 만드는 방법을 알아내려 하였으나 아무 소용이 없었답니다. 전에 이서방을 놀리던 마을 사람들도 이서방과 친해지려고 애를 썼지요. 그러나 이서방은 청기화 만드는 방법을 아무에게도 가르쳐 주지 않았어요. 하루는 부인과 아들이 청기화 굽는 가마로 이서방을 찾아왔답니다. 아버지, 저에게는 청기화 만드는 법을 가르쳐 주셔야지요. 아들이 용기를 내서 말하였어요. 아직 때가 아니니 물러가거라. 여보, 아들에게는 가르쳐줘야 대를 이어 비법을 전할 게 아니에요. 그만 물러가래도. 이서방은 끝내 아들에게도 청기화 만드는 비법을 알려주지 않았답니다. 마침내 이서방이 죽고 나자 청기화 만드는 일은 거기서 대가 끊기고 말았지요. 꿈에 나온 아버지. 옛날 어느 마을에 부자 형과 가난뱅이 동생이 살았답니다. 형은 밤낮으로 아버지 일을 도맡아 재산이 불어났다고 주위 사람에게 자랑을 하였지요. 그리고는 아버지가 물려주신 재산을 혼자 독차지하여 큰 부자가 되었답니다. 그러나 동생에겐 조금도 재산을 나눠주지 않았어요. 마을 사람들은 형과 동생을 모두 흉보며 수군거렸지요. 형이 얼마나 못됐으면 동생에게 쌀 한 톨 안 나눠줄까? 아이고, 동생이 얼마나 못났으면 형에게 콩 하나 못 얻어먹을까? 그래서 어느 날 동생은 꾀를 내어 형을 찾아갔지요. 이렇게 일찍 네가 웬일이야? 형님, 글쎄 간밤에 제 꿈에 아버님이 나타나셨습니다. 뭐라? 아니 그래, 아버지께서는 어떠시더냐? 얼마 못 드셨는지 바짝 여위셔서 꼭 병자 같았습니다. 아니, 내가 어제 음식을 푸짐하게 차려 제사를 지냈는데 그것을 못 드셨단 말이야. 형이 깜짝 놀라 물으니 동생은 더욱 가슴 아픈 듯 말했어요. 예, 아버님께서 눈물을 흘리시면서 제게 말씀하셨지요. 네 형은 호의호식하며 잘 살고 있지만 동생인 너는 굶기를 밥 먹듯 하니 내가 어찌 음식이 입에 들어가겠느냐. 너는 날이 밝는 대로 네 형을 찾아가 나를 만났다는 이야기를 하고 내가 네 몫으로 남겨준 재산을 찾아오너라. 이렇게 말입니다. 동생은 눈물을 뚝뚝 흘리며 능청스럽게 말을 하였지요.
그리고 아버님께선 저에게도 당부를 하셨어요. 너는 항상 형이 나쁘다고 원망하지 말아라. 그럼 내 마음도 편치 않으니 내게 불효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그러니 하나뿐인 형을 잘 받들어 모시도록 하여라. 이러셨습니다. 형은 그 말을 듣고 가슴이 철렁하여 당장 아버지가 동생 몫으로 물려주셨던 땅 문서들을 내주었어요. 동생은 마을 사람들을 모아놓고 잔치를 하며 땅 문서를 보여주었지요. 그동안 저희 형님을 제 형제도 몰라라 하는 욕심쟁이라고 흉보셨겠지만 사실은 그게 아닙니다. 오늘 아침에 형님이 저를 부르시더니 그동안 제게 재산을 나눠주지 않은 것은 제가 너무 어려 헛되이 있을까 걱정돼서였다 하시며 이렇게 땅 문서들을 내주셨지요. 마을 사람들은 처음엔 그 말이 믿어지지 않았으나 땅 문서를 보고는 너도 나도 칭찬을 하였지요. 자네 형이 그렇게 생각이 깊은 줄 몰랐네. 자네도 이제부턴 그런 둘도 없는 형님을 잘 모시게나. 매일 흉보며 욕하던 마을 사람들이 갑자기 칭찬하기 시작하자 형은 좋기도 하였지만 한편으론 어쩐지 속은 것 같아 기분이 씁쓸하였지요. 가만히 있자. 아무래도 좀 이상하단 말이야. 아버님께서 꿈에 나타나셨다지만 그건 진짜인지 저만 알고 아무도 모르는 것이 아닌가? 내가 내 동생 꾀에 넘어가 공연히 땅 문서만 뺏겼구나. 아유, 아까워라. 어떻게 그걸 다시 찾아오지? 형은 당장 가서 동생 팔이라도 비틀어 땅 문서를 뺏어오고 싶었지만 이미 착한 형으로 소문났기 때문에 그럴 수도 없었지요. 그래서 생각 끝에 다음날 일찍 동생을 찾아갔답니다. 아니 형님께서 이렇게 일찍 웬일이십니까? 간밤에 아버님께서 내 꿈에 나타나셨다. 예? 아버님께서 뭐라 하시던가요? 아버님께서 한숨을 쉬시며 내게 말씀하셨지. 지난번 내가 네 동생에게 말을 잘못한 것 같구나. 아무리 생각해봐도 너는 제사도 지내고 조상도 모시는 장손이니 네가 재산이 많아야 할 것 같다. 그러니 너는 날이 밝는 대로 네 동생을 찾아가 네 동생에게 준 땅 문서를 도로 찾아오너라 하시더구나. 그러니 어찌하면 좋겠느냐. 그러자 동생은 집이 떠나갈 듯 큰 소리로 한바탕 웃으며 말하였어요. 형님, 지난번 제가 쓴 방법과 어쩌면 그렇게 똑같습니까? 봄날 꿈은 믿지 못할 개꿈이라 하지 않습니까? 더구나 꿈 이야기를 하면서 한 번 준 땅 문서를 도로 뺏으려 한다면 누가 그 말을 믿겠습니까? 행여 동네 사람들이 들으면 그동안 좋게 났던 소문만 나빠질 것이니 그런 말씀 마시고 오신 김에 아침 진지나 드시고 가십시오. 능청스러운 동생의 말에 형은 너무 기가 막혀 너털 웃음을 웃었답니다. 네 꿈만 진짜 꿈이고 내 꿈은 개꿈이란 말이야. 너는 꿈 이야기로 재산을 얻고 나는 꿈 이야기로 위신만 잃었구나. 이런 고얀 녀석. 이젠 나에게 꿈 얘긴 다시 꺼내지도 말거라. 그 후 동생은 형에게 사죄하고 진심으로 형을 잘 섬겼고 형도 소문처럼 우애 있게 잘 살았다고 합니다. 꽤 많은 메추리. 옛날 어느 산속에 욕심 많은 여우가 살고 있었어요. 이 여우가 어느 날 먹을 것을 찾아 어슬렁어슬렁 대나무 밭으로 내려오다가 졸고 있는 메추리를 보았지요. 맛있는 놈을 만났구나. 여우는 메추리를 덥석 물었답니다.
졸다가 그만 여우에게 물린 메추리는 큰 일이 난 것이지요. 그러나 영리한 메추리는 곧 좋은 꾀를 생각해냈답니다. 그날은 바로 앞마을 황 부자네가 별을 베는 날이어서 황 부자 집에서는 큰 함지박에 점심을 가득 담아이고 논으로 나오고 있었지요. 여우 아저씨, 나같이 조그만 걸 잡아먹어서 뭘 하겠습니까? 내가 저기 가는 저 아주머니의 밥 함지박 속에 든 것을 다 먹게 해줄 테니 나를 놓아주세요. 이 말을 들은 여우는 귀가 솔깃하였지요. 네가 어떻게 할 것이야? 내가 하라는 대로만 하세요. 메추리는 여우를 메밀밭에 숨어 있게 하고 자기는 아주머니가 밥 함지박을 이고 오는 길 앞에 날아가 앉아서 끄덕끄덕 조는 신용을 하였지요. 황부잣집 밥 함지박을 이고 급히 걷던 아주머니는 바로 앞에서 졸고 있는 메추리를 보았답니다. 옳지, 저놈을 잡아다가 우리 애 놔줘야겠군. 아주머니는 밥 함지박을 내려놓고 살금살금 메추리에게로 다가가 와락 덮쳤답니다. 그 순간 메추리는 날개가 부러진 신용을 하며 몇 발자국 앞으로 날아가 앉았답니다. 잡힐 듯 하면서 빠져 달아나는 메추리에게 실컷 당한 아주머니는 그만 기진맥진하여 밥 함지박을 가지러 가려고 돌아서고 말았지요. 이 틈을 타서 밥과 반찬을 다 먹은 여우는 작아도 기특한 놈이로군 하며 배가 빵빵해져 산으로 올라갔답니다. 여우는 집으로 가는 길에 겨울차비에 바쁜 너구리를 만났답니다. 아니, 자네는 뼈가 휘도록 무슨 일을 그렇게 날마다 하나? 여우가 비아냥거리자 그제야 너구리는 허리를 펴며 말했지요. 자네는 어딜 갔다 오나? 추운 겨울이 닥쳐오는데 그렇게 날마다 놀다가 어떻게 하려고 그러나? 무슨 걱정이야. 먹을 것이 사내들에 마구 널려있는 판인데 나는 오늘도 밥 한 번 잘 먹고 오는 길일세. 한 번 배불리 먹고 며칠 동안 빈둥빈둥 놀던 여우는 또 배가 고파서 집을 나섰어요. 너구리네 집에 가볼까? 언제나 부지런히 벌어들이는 너구리네 집에는 맛있는 음식이 많을 거라고 생각한 여우는 너구리네 집에 살금살금 들어갔지요. 때마침 너구리는 일을 나가고 집은 텅 비어 있었답니다. 됐어. 이젠 다 내 거야. 여우는 이것저것 마구 훔쳐가지고 자기 집으로 달려왔답니다. 다행히 너구리의 눈에 띄지는 않았어요. 겨울 양식을 구하러 나갔던 너구리는 늦게야 집에 돌아와서 깜짝 놀랐답니다. 틀림없이 여우짓이군. 여름내 모아둔 것을 남김없이 도둑맞은 너구리는 너무나 억울하여 그날 한잠도 자지 못하였어요. 밤새 궁리하던 너구리는 꽤 많은 메추리와 함께 힘을 모아 여우를 단단히 혼내줘야겠다고 발렀습니다. 여우는 너구리 내 집에서 훔친 맛있는 음식을 먹으며 며칠 동안 편안히 지냈지요. 그러다가 또 먹을 것이 떨어졌답니다. 이번에는 무엇을 훔쳐올까? 훔쳐 먹는데 재미를 본 여우는 여기저기 돌아다니며 훔칠 것을 노렸으나 너구리네도 토끼네도 모두 문이 꽁꽁 잠겨 있었지요. 아무것도 먹지 못한 여우는 산을 내려오다가 모이를 줍고 있는 메추리를 보았답니다. 오늘은 저놈이라도 잡아먹자. 여우는 날쌔게 메추리에게 달려들었어요. 모이 줍는데 정신이 팔려있던 메추리는 꼼짝 못하고 또 잡히고 말았답니다. 약삭 빠른 메추리는
또 꾀를 생각해내었지요. 여우 아저씨, 저번엔 변변치 못한 음식을 대접해서 죄송했습니다. 그렇잖아도 좋은 걸 대접하려고 찾아가려던 길인데 잘 만났어요. 무슨 좋은 수가 있느냐? 있고 말고요. 오늘 황 부자네가 곡식을 거둔다고 집채만한 황소를 잡았거든요. 그런데 전번처럼 내가 하라는 대로만 하면 그 고기를 훔쳐낼 수가 있지요. 메추리는 그럴듯하게 꾸며내었어요. 그렇다면 네가 하라는 대로 하자꾸나. 메추리가 시키는 대로 한번 맛을 본 여우는 메추리를 따라 마을로 내려갔답니다. 때마침 점심때가 되어 일꾼들은 모두 점심을 먹으러 가고 마당에는 벼무지와 건불 더미만 쌓여 있었지요. 자, 여기 들어가 숨어 있다가 제가 나오라 할 때 나오세요. 메추리는 속으로 이놈을 바보로 만들어 놓겠다고 생각하면서 여우를 벼 건불 속에 들어가 숨게 하였답니다. 그리고 여우가 내밀고 있는 코 위에 앉아 끄덕끄덕 조는 척을 하였지요. 이윽고 일꾼 한 사람이 나왔답니다. 일꾼은 건들건들 졸고 있는 메추리를 보았지요. 일꾼은 살그머니 도리깨를 집어들고 메추리를 향해 힘껏 내리쳤답니다. 그 순간 메추리는 포르르 날아갔어요. 그 바람에 건불 속에 숨어있던 여우가 머리와 주둥이에 난데없는 도리깨 벼락을 얻어맞고 말았답니다. 고기를 먹을 줄만 알고 답답한 건불 속에 숨어있던 여우는 죽을 힘을 다해 도망을 쳤지요. 먹어보려던 고기는 구경도 못하고 제 주둥이 고기만 보기 좋게 떼이고만 여우는 그날부터 꼼짝없이 알아눕게 되었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너구리는 무척 기뻤어요. 그렇다고 마음을 놓아서는 안 되네. 그놈이 일어나면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그럼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렇다고 걱정할 건 없지. 우리 둘이 힘을 모으면 그놈 하나쯤은 쉽게 잡을 수 있을 것이야. 너구리와 메추리는 여러 가지로 의논한 끝에 그날 밤 감쪽같이 함정 하나를 파놓았어요. 메추리의 꾀에 넘어가 머리와 주둥이가 터진 여우는 며칠 뒤에 요놈 잡히기만 하면 뼈 하나 남기지 않고 봐서 먹을 테다 하고 메추리를 찾았답니다. 여우는 여기저기 샅샅이 뒤진 끝에 드디어 메추리를 발견하였지요. 여우는 발자국 소리를 죽이고 메추리에게 날쌔게 달려들어 사나운 이빨로 덥석 물었답니다. 요놈 죽어봐라. 메추리는 이렇게 쉽사리 여우에게 잡힐 줄은 몰랐지요. 여우 아저씨, 마지막으로 한 가지 부탁이 있어요. 당장 죽을 놈이 부탁은 무슨 부탁이냐? 다름이 아니라 이 산 건너편에 내 아이들이 수두룩한데 내가 죽으면 그 애들은 나를 기다리다가 다 굶어 죽을 게 아니에요. 그러니 차라리 여기서 다 같이 죽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 새끼 메추리들아 다 오너라 하고 힘껏 불러서 우리 식구들 모두를 다 잡아먹어 주십시오. 새끼 메추리까지 다 잡아먹으라는 말에 여우는 뛸 듯이 기뻤답니다. 여우는 건너편 산을 향해 입을 힘껏 벌려 소리를 질렀지요. 새끼 메추리들아 다 나오너라. 이때 여우의 입에 물려있던 메추리는 재빨리 포르르 날아가 버렸답니다. 그제야 여우는 또 속은 줄 알고 약이 올라 메추리를 쫓아갔지요. 메추리는 이렇게 마음먹고 여우를 함정이 있는 대로 끌고 갔답니다.
한껏 약이 오른 여우는 함정이 있는 줄도 모르고 메추리를 잡으려고 쫓아가다가 그만 함정에 풍덩 빠지며 메추리 꽁지를 물었답니다. 메추리는 꽁지가 몽땅 빠졌고 여우는 끝내 함정 속에서 나오질 못했답니다. 그날부터 꽁지 빠진 메추리는 너구리와 함께 마음 놓고 행복하게 살게 되었지요. 도수를 잘 부리는 스님들. 조선 선조 임금 때 사명당이라는 스님이 있었답니다. 사명당은 무술이 빼어나고 도술을 잘 부렸지요. 도술은 조선에서 내가 최고지. 사명당은 늘 이렇게 말하며 으스대곤 하였지요. 그러던 어느 날 사명당은 귀에 거슬리는 소문을 들었답니다. 묘양산 보현사에서 서산대사라는 고승이 있는데 도술 솜씨가 사명당보다 뛰어나다는 것이었어요. 사명당은 못마땅한 듯 투덜거렸지요. 도술은 조선에서 내가 제일인데 무슨 소리야? 서산대사를 도술로 눌러서 내 제자로 삼아야겠다. 그럼 이런 소문이 돌지 않겠지? 사명당은 서산대사와 도술 대결을 벌이려고 보현사를 향해 걸어갔지요. 서산대사는 사명당이 자기를 찾아올 줄을 미리 알고 있었답니다. 그래서 제자를 불러 말했어요. 지금 손님이 우리 절을 향해 오고 있구나. 마중을 나가 모셔오너라. 우리 절에 오는 손님임을 어떻게 알아보죠? 알아보는 방법이 있지. 시냇물을 거꾸로 흐르게 하면서 산길을 걸어 올라오는 사람이 우리 손님이다. 제자는 절 밖으로 마중을 나갔어요. 서산대사의 말대로 시냇물을 거꾸로 흐르게 하면서 산길을 걸어오는 사람이 있었답니다. 바로 사명당이었지요. 장안사로 오시는 손님이지요. 서산대사께서 모셔오라고 해서 마중을 나왔습니다. 사명당은 제자의 말을 듣고 속으로 놀랐지요. 내가 오는 것을 어떻게 알았지? 천리 밖을 보는 눈이 있는 모양이구나. 사명당은 제자의 뒤를 따라 장안사에 다다랐답니다. 마당에는 참새 한 마리가 날아다니고 있었어요. 사명당은 참새를 손으로 낚아채어 꼭 쥐더니 서산대사를 보자마자 물었답니다. 이 참새가 죽겠습니까? 살겠습니까? 서산대사는 사명당을 맞이하려고 방 밖에 한 발을 내딛던 참이었지요. 사명당의 질문을 받고 그 자리에 멈춰 서더니 이렇게 되물었지요. 내가 나가겠소. 들어가겠소. 그제야 사명당은 서산대사와 인사를 나누고 찾아온 용건을 밝혔지요. 대사님이 도술을 잘 부린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누구의 도술이 뛰어난지 한번 겨뤄보는 게 어떨까요? 진 사람이 이긴 사람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좋소. 그렇게 합시다. 서산대사는 그릇에 물을 담아 물고기 몇 마리를 집어넣었답니다. 그리고 사명당에게 말했지요. 각자 물고기를 삼켰다가 토에 놓읍시다. 두 사람은 저마다 물고기를 삼켰다가 토에 놓았답니다. 서산대사가 토에 놓은 물고기는 살아서 물속을 헤엄쳤지요. 그러나 사명당이 토에 놓은 물고기는 이미 죽어 있었답니다. 그 다음 시합은 달걀 쌓기였습니다. 사명당은 땅에서부터 차곡차곡 달걀을 쌓았어요. 하지만 서산대사는 공중에서 달걀을 탑처럼 높게 쌓았지요. 점심시간이 되자 서산대사는 그릇에 바늘을 가득 담아 내놓으며 말하였어요. 시장하실 터이니 국수나 배불리 드시오. 서산대사는 그릇에 담긴 바늘을 맛있게 먹었답니다. 하지만 사명당은
바늘이 목에 걸려 도저히 먹을 수가 없었지요. 시합은 이제 해보나 마나였답니다. 사명당은 풀이 죽은 목소리로 말하였어요. 제가 졌습니다. 그리하여 사명당은 서산대사의 제자가 되었어요. 서산대사는 도술이 뛰어날 뿐 아니라 학덕이 높은 스님이었답니다. 사명당은 서산대사에게 많은 것을 배울 수가 있었지요. 1592년 임진왜란이 일어났답니다. 사명당은 중이라고 해서 가만히 앉아 있을 수는 없었답니다. 스님들을 모아 승병 부대를 만들어 외병에 맞서 싸웠지요. 이야기 재미있게 잘 들으셨나요?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편안한 밤 되시길 바랍니다.